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콘텐츠를 진행하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이 엄궁동 살인 사건은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미 범인들은 잡혔고 범인들은 옥살이가 끝난 상태, 즉 해결된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건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과연 정말 그들이 진범이 맞을까에 대한 의구점이 듭니다. 만약 이들이 진범이 아니라면 범인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공정하게 판단이 된 건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사건의 발생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 1월 4일 새벽 6시 40분이었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신고 하나가 접수가 되는데요. 범죄 피해자로 보이는 환자가 내원했다는 의사의 신고 전화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병원으로 출동했던 경찰이 그 남성을 만난 뒤에 무슨 일이냐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남성은 갑자기 괴한이 덮쳤고 그리고 나를 폭행했다.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빨리 도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막 너무 가슴도 아프고 명치도 아파서 병원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누구와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본인의 차가 있다 라고 이야기한 장소, 낙동강변 엄궁동 555번지의 바로 갈대숲이었습니다. 경찰은 이곳으로 출동해서 단순한 폭행 사건 정도로 판단을 하고 금품 강도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 봤던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말씀드렸던 자동차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명 이 차에 한 여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성이 이 안에 없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갈대숲을 하나씩 뒤져봤는데 그 갈대숲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여성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이 여성의 사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하고 끔찍한 상태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개골의 분쇄골절 상태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뇌 일부가 파편이 바깥으로 나올 정도로 뭔가 두개골이 아예 함몰된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의와 속옷은 목까지 말려서 올라와 있었으며 하의는 반쯤 벗겨진 상태로 확인이 됐던 거죠. 증거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문이나 범행 도구도 확인이 안 됐던 거죠. 현장엔 그냥 피 묻은 돌멩이 같은 것,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건 나왔는데 국과수의 감식 결과 모두 한 명은 도주했던 사람, 즉 병원에서 얘기했던 그 남자 것, A라고 부르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 여성분 거였습니다. 즉 이 차량 안에 있던 남성과 여성, 두 명의 피해자, 한 명은 이제 다쳤고 한 명은 사망한 상황인 거죠. 현장에 아예 또 다른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정액 같은 게 묻은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이 하나가 확인이 됐고요. 그 손수건을 감식해본 결과 혈액형은 AB형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확인되었던 거죠. 시신은 그 근처에 살고 있던 박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는 이제 피해자이자 목격자, 살아있는 A 씨의 진술을 정확하게 들어봐야겠습니다. 1990년 1월 4일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기 약 5시간 전이었죠. 부산 사구 신평동이었습니다. 엄궁동이 아니고요. 신평동 인근의 강변 도로 앞에 이들은 오가는 차량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이런 곳에 차를 세우게 됩니다. 이들은 전조등을 끄고 그 안에서 일종의 카데이트라고 부르죠. 당시 유행했던 자동차 데이트를 그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게 돼서 조수석에 있던 여성은 차에서 내리고 그 근처에 있는 주택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남자였던 피해자가 목이 마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신의 집에 물 있으니까 갖다 줄게 라고 얘기하고 바로 나갔다 들어온 거죠. 피해 여성이
물을 떠러 간 그 사이에 남성은 뒷자리에서 옮겨 눕습니다. 그렇게 쉬고 있을 때였는데 얼마 뒤 갑작스러운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죠. 바로 괴한이었습니다. 남자가 누워있는 차문을 열자마자 바로 돌로 얼굴을 치기 시작하며 아무 말도 없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운전석 문도 열립니다. 괴한이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운전석에 앉고 한 명은 폭행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왜 그러는지 얘기를 해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의 이유가 없는 상황. A씨는 혹시 돈 필요해서 그래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겁니다. 그 사이 물을 가져온 박씨가 도착했던 거죠. 차문을 열었다가 정말 놀랬던 겁니다. 남성이 맞고 있고 괴한이 2명이나 있었던 거죠. 괴한은 남자를 살리고 싶으면 당장 차에 타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여성이 머뭇거리자 강제로 팔을 끌어 뒷좌석에 태운 뒤 다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그게 바로 피해지였던 엄궁동까지 운전을 하게 됩니다.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진술입니다. 그 이후 접착 테이프로 남자 A씨를 손 뒤로 묶고 입을 틀어 막게 됩니다. 그리고 A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며 갈대숲 쪽으로 끌고 들어가 낙동강에 그냥 밀어 넣었던 거죠. 하늘이 도왔을까요? 물속에서 테이프를 간신히 풀고 나왔고 그 이후 그 괴한 중 한 명과 싸웠다, 즉 격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도망을 치며 여성에게도 빨리 도망쳐라 라고 얘기하고 그 현장을 벗어났고 근처 공장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직원이 발견해서 신고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당시 사건 기록에 대한 수사 기록서를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던 거죠. 현장은 사라진 금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지갑과 반지, 금반지 같은 것, 시계 같은 것도 그대로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남게 됩니다. 당시 성행하던 카데이트족을 상대로 한 우발적 범행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동일 수법 전과자 27명을 용의선상에 올린 뒤 수사했지만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보면 목격자이자 유일한 생존자였던 A씨는 1992년 사망합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망을 해버리게 되고 그 이후에는 모든 진술은 그 전까지 얘기했던 A씨의 진술을 토대로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A씨는 죽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체격이 좋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격이 좋고 얼굴은 좀 둥글넓적했고 보통 머리에 잠바와 흰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리고 부산말씨였다. 그 나머지 한 명은 체격이 좀 작고 호리호리하며 얼굴도 홀쭉했고 잠바 입고 있고 그리고 부산말씨를 썼다. 이게 마지막 범인의 기록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자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형태였습니다.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들은 일종의 불륜 상태였죠. A씨도 이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고 그리고 B씨도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상황인데 같은 회사에서 약간 불륜적인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함께하는 이동하는 동선을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부분인 거죠. 분명 이 범죄가 금품 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범죄였을까요? 성범죄? 만약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해당 남성도 죽이고 해당 여성도 죽이는 방법까지 취했는데 너무 강한 오버킬입니다. 되게 상황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여성에게 더 강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얼굴, 즉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게 정말 이게 성범죄가 목적인 사람이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뇌 파편이 나올 정도라면 어떤 둔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둔기로 계속적으로 가격을 했다. 그리고 그 둔기를 다시 가지고 갔다. 즉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다들 똑같이 의심이 가는 점은 발견된 정액인데요. 근데 이 정액이 누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수가 정액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혈액형 판정을 그냥 내렸던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괴한이 있어서 교환이 1명, 2명이니까 가능성적으로 봤을 땐 2명 다 성범죄라면 2명의 정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분리하지 않고 그냥 혈액형 판정. 근데 A, B형이 나왔던 거죠. 이런 경우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A형과 B형인 사람, 혹은 A형과 AB형인 사람, 아니면 B형과 AB형인 사람. 즉 경우의 수가 이렇게 분리가 됐던 거죠. 이게 만약에 2명이라면 그냥 1명이면 A, B형인데 2명이면 섞였을 가능성까지 얘기했을 때 A, B, A, A, B, B, A, B. 자, 혈액형을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의 혈액형은 A형, 여성의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차 안에서 여성의 손수건에서 발견된 정액은 AB형, 남자는 A형, 여성은 B형, 혈액형이었던 거죠. 성범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있었을까에 대한 게 살짝 애매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 A형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즉 그 A형 자체가 피해 남성 거랑 섞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느낌상 분노 및 치정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사건 자체가 만약 분노 치정 쪽까지 가게 되면 분명 불륜 관계이기 때문에 그 피해,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의 각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이 미제가 돼버린 거죠. 나중에 밝혀진 바였는데 피해 여성의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까지 그만둔 상태, 어떻게 보면 분노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범인이 체포가 됩니다. 즉 범인 검거에 성공을 했던 거죠. 체포된 두 사람은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갈취하고 다녔던 전력이 존재하며 당시 연인들이 은밀한 데이트를 위해 차를 몰고 오는 경우가 있었고 그 모습을 대상으로 경찰인 척 위협을 하고 봐줄 테니까 돈을 좀 달라,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 체포된 용의자는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은 키가 작다. 그리고 이들은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들의 최종 선고는 무기징역. 그렇게 이 미제 사건은 경찰의 뛰어난 활약으로 2년 만에 해결이 되고 범인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1990년 엄궁동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낙인 찍혀 교도소 생활 후 모범수로 21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석방된 이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반성을 안 합니다. 범인인데, 국가가 정한 범인, 검찰과 경찰과 재판부가 인정한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범수로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아니고 나는 지금도 범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무죄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사건, 현재까지 위에 나왔던 건 사건에 대한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딘가가 좀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점을 하나씩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경찰의 노력으로 미제 사건의 해결에 성공을 한 것인지, 아니면 무고한 사람을 옥살이를 시키며 진짜 범인은 우리와 함께 살게 만든 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할 세 번째 섹션 파트는 바로 이상한 범죄 기록입니다. 사건 기록이 전부 날라갔습니다. 즉 현재 검찰청에서도 사건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폐기 처분시킨 상태인 거죠.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형법상 무기징역에 대한 형사 기록은, 범행에 대한 어떤 수사일지에 대한 기록은 20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폐기가 돼버린 거죠.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는 지금 수사 기록이 보이실 겁니다. 이 수사 기록은 체포됐던 범인 중, 국가가 얘기하는 범인들 중 한 명의 어머니가 평생에 바쳐서 국가에 탄원을 하고 사람들에게 억울하다,
우리 아들은 범인이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며 목숨처럼 가지고 계셨던 어떻게 보면 그 기록서입니다. 검찰청은 폐기했다고 하지만 그 기록을 똑같이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이 사건을 토대로, 이 기록을 토대로 다시 한번 이 사건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포 과정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들이 체포된 건 어떻게 체포되는 게 정상일까요? 여러분에게도 궁금합니다. 엄궁동 살인사건의 범인들이 체포가 되는 과정이 공무원 사칭죄로 출발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당시 범인 중에 한 명이었던 최 씨. 원래는 부산시 소속으로 자연보호단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즉 그런 활동을 하면서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경광봉도 있었고 수첩 같은 것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차에도 그런 스티커가 좀 붙어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이 아닌 분들이지만 이렇게 모범 써주시고 대신 이렇게 교통 정리하시는 분들도 보실 겁니다. 경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최 씨를 찾아옵니다. 1991년 11월 8일 오후 3시였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였냐면 당시 친척이 운영하고 있던 양식장의 작업을 끝내고 선착장에 딱 내렸는데 당신 이틀 전에 자연보호 활동하다가 3만원 받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기억은 있습니다. 최 씨가 그냥 내려왔는데 어떤 남성이 와서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며 3만원을 준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무면허 운전교육을 하던 사람이 최 씨의 복장 같은 걸 보고 공무원으로 착각한 겁니다. 경찰이구나. 나 걸렸다. 좀 봐주세요 라고 하면 3만원을 건넸던 거죠.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문제 때문에 체포하러 확인하러 왔던 거죠. 당시 경찰은 서까지 임의동행 같이 한번 가자. 별거 아니다. 그때 당시 돈을 건넸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남성이 최 씨의 차량 번호를 가지고 경찰에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근데 경찰이 아니었으니까 그 부분을 사칭죄로 신고를 했던 부분이죠. 다시 경찰도 그냥 서해 가서 얘기만 해라. 괜찮다. 라고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도착해서도 오해하신 거예요. 돈을 받은 건 맞는데 공무원 사칭까지는 한 건 아닙니다. 경찰은 믿지 않습니다. 태도가 점점 이상해집니다. 공무원 사칭죄 플러스 강간살인 플러스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감금 토탈 8가지 혐의가 최종적으로 입혀집니다. 공무원 사칭죄라는 그 3만원 때문에 들어갔던 일이 이제 이렇게 엄궁동 살인사건까지 가버린 거죠. 그리고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최 씨를 1991년부터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금품 갈취 및 강도 사건의 범인이다. 데이트 사건 같은 게 있었다는 겁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19건의 범인은 너야 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런 사건이 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공무원 사칭 혐의로 들어왔는데 수사 기록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이게 사건 기록에 대한 문제인데요. 실제 사건 기록부입니다.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에 사람들의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이건 맞는데 피해자의 이름이 안 적혀 있습니다. 금품을 갈취당해서 신고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몇 시에 어디서 누가 했다 이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총 19건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임의동행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약 하루 이상 정도를 경찰서에 있게 됩니다. 임의동행에 대한 법정 허용시간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32시간 정도를 같이 있고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죄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절차가 정말로 이상합니다. 자, 더불어 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인데도요, 신고 접수 번호에 대한 것도 어떤 것도 들어와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범인으로서 체포되면 무조건 대질신문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 부분이 없을 때의 조건인 거죠. 목격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근데 이것도 규칙이 존재합니다. 첫째,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대한 목격자 진술 내지 묘사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라. 두 번째, 용의자를 포함하고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여러 명 놔라. 그리고 목격자와 대면시켜라. 왜냐면 그 지목을 내야 되죠. 착각을 하면 안 되니까. 사후의 증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전부 문자와 사진으로 남겨놔라. 이런 게 전부 수사의 기록과 기본인 겁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게 자백만을 통해 이 둘이 저희가 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한 그 자백을 통해 검찰로 송치를 했던 거죠. 근데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이때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줍니다. 피해자로 나왔던 이 둘은 뭔가 이야기한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다. 자백만으로 처리하기에는 피해자도 없고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한 정황이 정확하지 않아 누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될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기소 의견이 송치에 대한 잘못이 분명히 있다.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 반송합니다. 딱 두 가지만 빼고요. 공무원 사칭 그리고 금품 관련. 그렇게 나머지 사건들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건 기록은 그 이후 재판에서도 아예 없어집니다. 궁금합니다. 왜 경찰은 당시 이 둘에게 있지도 않은 사건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강도 사건이 말이 될까요? 두 번째, 이 사건에서 이상한 건 보강조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직 엄궁동 살인 사건의 이야기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검찰이 환송시킵니다. 다시 확인해. 근데 바로 다음날 1991년 11월 11일 오전 경찰은 이 두 용의자를 부산 중부경찰서로 데리고 갑니다. 오후 2시쯤 한 남자가 그 둘을 찾아옵니다. 막 욕설을 퍼부으며 내가 얘네들한테 강도당했어. 그러면서 너 나 알지? 나 똑바로 봐봐. 너 나 알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 도착했던 순경 경찰입니다. 이 경찰이 2년 전 1989년 12월 새벽에 부산 4호 신평동 인근에 있는 강변도로에서 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데이트 이후 강도를 당했다. 근데 그 범인이 얘네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경찰이 그런 거죠. 순경 경찰의 진술 내용입니다. 한 명은 체격이 크고 험상궂게 생겼어요. 또 다른 한 명은 체격이 작고 좀 야윈 얼굴입니다. 둘 다 경상도 말을 씁니다. 얘네는 뭔가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려고 식칼로 뒤에 유리를 파손한 뒤 침입을 했고 7만원과 옷을 벗으라고 한 뒤 나를 트렁크에 밀어놓고 다른 데로 차를 끌고 간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너네 나 알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점은 검찰과 재판부가 이걸 받아줍니다. 이유는 그 두 명이 자백을 했다는 것. 근데 저희가 그때 2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엄궁동 살인사건도 아닙니다. 그냥 검찰에서 다시 해와 라고 했더니 바로 하루 만에 갑자기 생뚱맞은 한 명의 순경이 나타나서 2년 전에 니네가 나한테 강도짓 했지. 너희야. 한 명은 이렇고 한 명은 이렇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좀 이상한 건 강도를 2년 전에 당했다는데 당시에 신고를 안 했고요. 두 번째는 검찰 조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에 재판장에서 차량에 대한 부분을 물었을 때 그 차를 빌렸던 차라 누구한테 빌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같이 있었던 여성은 당시에 처음 만났던 여성이라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돼서 지금도 연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날짜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건 두 남자의 인상착의.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고 경상도 말투를 쓴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재판에서 통과가 됩니다. 이유는 두 사람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 의문점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위에서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리고 험상궂게 생기고 호리호리한 사람, 그리고 경상도 말투를 쓴다라고 던졌을 때 무언가 느낌이 하나 오시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았나요? 방금 그 사건은 2년 전 사건이라며? 아니에요. 2년 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거지, 엄궁동 살인사건은 1년 전, 그거부터 1년 전에 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엄궁동 살인사건에 대한 당시 A씨의 진술이 있고 난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야기가 뭔가 매치가 되고 있지요. 이 진술은 미제 살인사건, 엄궁동 살인사건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두 남자를 검거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년 전 있었던 엄궁동 부녀자 살인사건. 숨진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 남성의 진술이 상당 부분 너희와 똑같다. 너희가 얘기한 부분에 대한 상황이 비슷하고 범행 수법, 시간 이런 게 장소도 비슷하다. 공통점이 존재한다. 범인의 인상착의도 굉장히 비슷하다. 한 명은 크고 험상궂고 한 명은 작고 야외었고. 이게 이들이 엄궁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된 이유입니다. 수사 기록서 같은 거를 확인해봐도 똑같이 이런 내용들이 적히게 되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인상착의가 똑같다.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얻어 걸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2명 중에 1명 범인으로 오인받았던 최씨, 혈액형이 AB형입니다. AB형이잖아. 네가 그러니까 B씨를 강간한 거야. 그리고 B씨를 강목으로 구타한 거야. 그리고 쓰러졌던 사람을 장씨, 공범이죠. 공범이 가서 돌로 내리쳤다. 최씨가 먼저 공격하고 성폭행한 뒤 달아나는 사람을 B씨가 돌로 내리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범인이 맞다라고 자백을 한 거죠. 검거 직후였던 1991년 11월 11일 1차 진술과 11월 14일 2차 진술인데 여기서 내용이 약간 달라집니다. 차의 유리를 깨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았다. 빼앗은 게 없는데요. 트렁크에 감금시켰다.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 씨가 시력이 안 좋아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 씨가 엄궁동까지 운전을 직접 했다. 그리고 A씨의 지갑을 훔쳤다가 다시 돌려다 줬다. 이런 식의 진술이 번복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허점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살해 방식법도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피해 여성은 오른쪽 두개골이 완전히 함몰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최초의 진술은 강목으로 내리쳤다고 얘기됩니다. 근데 마주본 상태에서 오른쪽 머리를 굉장히 강하고 정확하게 내리쳤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 각도가 안 맞는 겁니다. 키도 훨씬 커야 되고, 그리고 한두 번 치고 강목 같은 모양에 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진술이 바뀝니다. 강목으로 죽인 게 아니라 강목으로 기절시키고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장씨가 돌로 머리를 내리찍어서 그래서 사망한 것이다 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 이게 맞을까요? 더불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인으로 얘기했던 장씨의 병역 기록부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이 없으면 외출 자체도 어려운 사람이고요. 밤도 그렇지만 대낮에도 그럽니다. 근데 이걸 언제부터 받았냐면 이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심각해졌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학교를 그만둘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시각장애 1급입니다. 시신경 위축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어서 시신경 섬유 일부가 위축되면서 아예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건 기록을 보면 범행 시간이 새벽 2시로 확인되는데 공사 현장 그리고 카데이트가 유행했던 데라 되게 불빛이 없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장씨가 운전을 하고 장씨가 격투를 하고 장씨가 잡아서 돌로 내리찍었다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력이 안 좋은 사람, 분명 오른쪽을 가격시켰다. 제대로. 그러면 왼손잡이어야 될 확률이 높은데 최씨와 장씨는 모두 오른손잡이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이야기가 정말 맞다라고 판단이 드십니까? 그럼 우린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야? 대체 왜? 바로 네 번째입니다. 고문입니다. 당시에 옥중 기록서도 갖고 있는데요. 자신의 기억을 잃고 싶지 않아서 옥중에 있으면서 계속 기억을 글로써 써내렸습니다. 어느 경찰서였는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경찰 이름이 누구였는지, 경찰이 몇 명 있었는지를 되게 상세하게 적어놨던 거죠. 그리고 어떤 고문이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고문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목에 화장지를 둘러놓고 두툼하게 해놓고 그런 다음 수갑을 채웠다. 이게 이런 힌트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서 다리 사이에 끼우고 거꾸로 매달았다. 얼굴엔 수건을 덮은 뒤 막 겨자 섞은 물을 부으면서 강도짓 했지. 여자 죽인 적 있지. 라고 고문을 했다. 잠을 재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쇠파이프가 껴있는 발을 계속 누르며 물고문까지 했다. 폭행은 기본이었고 입을 막고 배에 올라타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 기록이 존재할까요? 기록 존재합니다. 최 씨는 팔에 철심을 박아놨습니다. 그 철심이 휘어지는 정도까지의 고문, 당시에 멍과 입안에 있는 모든 상처, 치아가 깨진 것까지 모든 증거는 다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찍힌 거였죠. 또한 재판 과정에서 최 씨와 함께 구치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해줍니다. 최 씨의 얼굴과 온몸에 멍이 있었다. 내가 연고를 직접 발라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재판부는 좀 이렇게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 이미 범인이 자백을 다 했는데 왜 고문을 하느냐? 경험상 고문과 부상에 대한 개연성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즉 거짓말이다라고 판단한 거죠. 너 원래부터 그런 거잖아.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아니 참 순순히 자백을 한 사람인데 이걸 뭐하러 패? 고문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고문을 하니까 자백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쪽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최 씨가 자연스럽게 자백을 했는데 왜 부인하는지도 모르겠다. 엄궁동 살인사건의 정확한 증거는 정액에서 확인된 AB형 혈액형이다. 그래서 최 씨가 범인이다. 수법상 공통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때 정말 그들이 범인이 맞을까요? 이들이 범인인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초기부터 이들이 엄궁동 살인사건의 범인일 거야 라고 해서 체포된 게 아니라 공무원 사칭죄로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19건의 그런 사칭과 관련되어 있는 범행, 금품 범행에 대한 범인으로 몰렸다가 그게 아니라고 했다가 갑자기 순경이 나타나서 너 옛날에 했지. 그게 인정이 되면서 그거와 똑같은 범죄가 엄궁동이다. 그래서 엄궁동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버린 겁니다. 1심 재판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됐죠. 엄궁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혔는데 무죄를 주장한다. 언론이 이렇게 얘기하자 국민들은 들끓습니다. 어떻게 악마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1심과 항소심의 검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두 남자가 검찰과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두 번째, 사건의 피해자 남성 A씨가 이 사람들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세 번째, 최 씨의 혈액형이 현장에서 수거된 피해 여성 B의 손수건에서 나온 정액 혈액형과 일치하기 때문에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당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이들이 범인이라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범행 도구도 없고. 두 번째, 경찰에서 자백,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것 분명히 존재한다. 세 번째, 최 씨가 1차 검찰 자백도 경찰이었죠. 고문을 했던 사람이 직접 함께 동행하며 협박을 했다. 네 번째,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장 씨 같은 경우는 알리바이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알리바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여러 가지 근거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닮았다. 그리고 비슷하다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범행 부인하지만 수사 과정 모두를 자백했고 재판에선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피해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더불어 극형을 명키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다른 전과가 없어 이에 대해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그리고 21년간 복역을 합니다. 이들은 국가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형을 살고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범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뉘우칠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선량한 시민이었다. 분명 오류가 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범인이 정말 정확하게 체포가 되었다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이 사건의 범인은 따로 존재하고 그 범인은 알게 모르게 우리들 사회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엄궁동 살인 사건,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일까요? 아니면 해결된 사건일까요?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포된 경위에 대해서는 최 씨가 먼저 잡힙니다. 네, 최 씨가 먼저 잡히고 최 씨를 고문을 했고 그리고 최 씨가 어쩔 수 없이 장 씨, 친구였던 장 씨를 이야기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장 씨가 최 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둘이 다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나중에 석방되기 전에 같은 교도소에서 만났을 때도 막 폭행도 있었고 출소하고 나서도 폭행이 있었는데 지금은 함께 좀 합심을 해서 자신들의 죄가 무죄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재심 청구가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재심 청구가 통과가 될 때는 경찰 측만 잘못했거나 이런 상황, 한쪽만 좀 잘못한다면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면 뭐 이제 검찰 쪽에서 다시 재심을 넣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약간 문제가 조금 되는 게 경찰 쪽 그리고 검찰 쪽 어떻게 보면 재판부 입장까지 좀 애매하게 엮여 있어서 재심 청구가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를 했지만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건. 그리고 최 씨 같은 경우도 다리가 불편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막 격투를 하거나 뛰어가서 사람을 잡거나 장 씨 같은 경우에 시력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피해자 A씨의 진술과는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도 그냥 A병도 정확한 것도 아닌데 원래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오염됐다라는 판단, 오염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버리면 이 문제는 증거 채택이 안 되거든요. 아니면 이 증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정상적인 루트인데 이건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출발을 했던 사건이 그러니까 시작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 당황스럽죠. 그냥 3만 원을 받았다가 물론 받으면 안 됐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을 사칭한 죄로 해서 그걸로 시작돼서 있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연루됐다가 그거 아니라고 하니까 그거와 비슷한 경찰의 어떤 사람이 와서 너희가 범인이잖아 이러면서 그거랑 엮이다가 그 뒤에 엄궁동까지 가서 이렇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짜여진 레파토리처럼 움직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좀 이상하다? 후에 얘기하는 사람들은 표적수사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난다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공무원죄로 잡았다가 당시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빈번하게 발생했던 카데이트족과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라 뭐 이런 게 들어가서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버린 거라 이건 좀 생각이 어렵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내부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봤을 때도 되게 좀 특이한 내용들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최 씨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장 씨는 알리바이가 명확했어요. 장 씨는 아까도 뭐 그냥 컨텐츠 중에 너무 길어질까봐 지금 뒷이야기에서 말씀드리는데 직장 출근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당일이었던 날 오후 이제 5시에 만난 것으로 이제 진술 조사에는 확인이 돼요. 최 씨와 장 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근데 장 씨가 출퇴근 내역을 보면 9시 30분까지 야근한 걸로 확인되고 다음 날도 똑같이 9시 반까지 야근을 했다고 나와요. 최 씨도 물론 진술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가에 왔다가 그 큰 집이었던 남 씨의 집에서 놀고 왔다라는 진술을 하게 되는데
그 진술을 했던 사람, 뭐 처승모, 처남, 부인 전부 다 위증 혐의로 구속시켜 버립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증 혐의라고 하면 그게 위증인 증거를 대야 되는데 그냥 이거 위증이야.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대니까 위증 다. 그러니까 전부 구속 처리하게 되고 부인 처남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물론 실제 구속은 아니지만 죄였던 거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내려요. 근데 뒤에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상한 점이 뭐냐면 재소자들이 제가 뭐 치료한 거 뭐 약도 발라줬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에게는 위증죄를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들은 위증죄를 안 물었을까? 이런 문제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해준 거는 갑자기 그냥 구속을 시켜버리고 그 알리바이가 뻥이지. 그리고 재판부가 최 씨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최 씨의 알리바이를 믿을 수 없는 건 위증 혐의로 구속됐잖아. 그럼 거짓말인데 이걸 어떻게 채택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 씨의 알리바이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 씨가 범인이다.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면서 이들은 아예 나올 수가 없게 돼버린,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게 꼬여가 버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사건이죠. 만약에 이게 범인이 이들이 아니라면 이 사건의 진범들이죠. 2명이니까 진범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경찰분들이 당시에 수사를 할 때 왜 치정관계 쪽의 용의자들을 수사를 안 했는지가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범행 자체만 봤을 때 범인의 심리가 분명 분노 표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킬을 했다는 거니까. 근데 남성까지 죽이려고 했다잖아요. 그러면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남자를 너 죽어야 하고 왜 죽여요 걔를. 그러니까 아무 금품도 가져가지 않은 행동도 특이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정황 자체가 조금 뭔가 좀 이상해요. 아이러니한 부분이 없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추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 A씨를 의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도 있냐면, A씨가 폭행을 당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상황도 있어요. A씨가,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범인이 한 명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 상황만 좀 살펴볼게요. 범인이잖아요. 한 명은 운전을 했고 한 명은 2명을 잡았어요.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 그러니까 범인이 그렇게 잡고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끌고 들어갈 때 범인이 2명인데 한 명은 운전했잖아요. 분명히 장씨가 운전했다고 뭐 국가에서 그러니까. 근데 장씨가 운전을 하면 나머지 공범 한 명은 2사람을 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둘을 케어할 수 있을까? 성인 남녀 2명을 혼자서. 그러니까 뒤에 가운데 앉아가지고 한 명은 폭행했으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 근데 막 힘들어하고 그런 상태라고 보기에는 사건 현장에 도착해서 이걸 묻고 났을 때 뒤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의심점이에요. 의구점. 조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격투에서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한 게 묶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묶었는데 물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풀었을까? 이걸 손을 뒤로 해가지고 청테이프로 묶었는데 이걸 풀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조사할 때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자국이 남거나 아니면 이렇게 쓸리거나 이렇게 했을 거니까. 그것도 뒤야, 앞도 아니고. 앞으로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뒤로 해가지고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그거를 물속에서 사람이 막 급하면, 아시죠? 이게 아무리 호흡이 좋은 사람이어도 1분이면 호흡이 거의 다 들어가요.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1분 있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데 1분 안에 이걸 다 청테이프가 진짜 1분 안에 풀릴까? 과연? 이게 진짜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진술을 신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은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은 A씨랑 한 명이 더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구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가능성, 범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A씨랑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명.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건 차에는 3명만 있던 상황. 그러니까 피해 여성, 그리고 남성, 그 남성의 친구, 공범. 그러니까 A씨에 대한 의심점은
A씨의 진술 부분에서도 분명히 오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긴 것처럼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프로파일링 정도면 분명히 의심을 했을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이런 거니까. 그리고 분명히 A씨는 살아나와서 범인이 2명이고 괴한이었다. 자기는 모른다라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다. 얼굴이 넙대대하다. 얼굴이 홀쭉하다. 그러니까 얼굴을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얼굴을 봤으면 사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건 자체는 뭔가 면식관계에 의한 분노 표출의 치정 사건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얼굴까지 까놓고 와가지고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얼굴을 보고 나서도 이게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상황 자체가 A씨가 진술한 부분에 오류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류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좀 애매한 거. 그리고 하나 더, 이게 이제 그 심리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진술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진술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 폭행 피해를 당하고 어디론가로 모르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상황이 굉장히 두려울 거예요.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갑자기 폭행을 당하고 막 정신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면. 그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두려움과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기억을 해내는 게 정확하게 기억해내는 부분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이상할 정도로 기억에 대한 범주가 범인들에 대한 게 너무 기억이 명확해요. 그러니까 범인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다는 게 폭행을 당하는데 무슨 말을 했다, 뭘 대꾸했다, 어떻게 생겼다, 이게 어떻게 알죠? 이게 왜 이상하냐면, 가만히 뒤에 누워있었다, 누가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폭행을 했다, 막 맞고서 정신이 없는데 누가 들어왔다, 운전석으로 걔 호리호리 왔다, 이걸 어떻게 알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을 텐데 그 와중에 누가 날 폭행하고 막 누가 막 때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다, 키가 어떻다, 막 이런 거를 생각할 만큼의 여유성이라는 게 좀 쉽게 존재할 수 없는, 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무서웠을 텐데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에 대한 부분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있고, 아까 말씀드린 1분 만에 물속에서 청테이프를 풀고 나왔다. 범인은 계획을 했잖아요. 청테이프랑 둔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던 얘기인데, 글쎄요, 이게 진짜 말이 될까? 좀 이해가 사실 잘 안 가요.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진짜로. 사건이 A씨의 입장대로 얘기하면 성범죄로 가야 되는데 A씨의 말대로 상황을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범인들은 성범죄가 아니었어요. A씨가 뒷자리에 앉는다,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나 물 떠고 올게, 집 근처니까 정말 이상한 소리죠. 여기도 뒤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다. 그럼 여자가 나갔다. 근데 갑자기 거기 괴한이 2명이 덮쳐가지고 남자를 폭행했다. 한 명은 운전석에 앉았다. 폭행을 당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폭행이 문제예요. 폭행이 목적이고 무작위 폭행 같거든요. 금품은 아니었으니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까?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밖에 나갔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럼 범인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범인의 입장에선 남자 혼자 있네, 이거지. 아싸, 남자 혼자 있다. 그럼 성범죄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이후에 여성이 들어왔을 때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는 남자를 공격하려고 들어갔는데 남자를 공격을 그럼 왜 했냐고. 돈도 아니야, 그냥 폭행을 해. 왜?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누가 심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불륜녀였는데 그것도 오밤중에 집에 들어가서 물을 떠오겠다. 그게 상식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남자랑 여자랑 불륜관계했더니 그냥 그리고 집 근처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뭐 어디 가서 그냥 물을 사자 이런 쪽이면 모를까. 아니, 물을 떠와라, 물을 집에서 갖고 오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비웠다라는 진술도 조금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폭행을 당하다가 끌리고 왔더니 한 사람이 막 묻고 나서 넌 죽어야 돼 하면서 낙동강으로 떨어뜨렸고, 낙동강으로 나오면, 봐봐요, 낙동강으로 나오면서 자기가 풀러서 나왔어요. 마법처럼 풀러서 나왔고, 그리고 격투를 했대. 이거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물이 팍 들어가가지고 팍 풀고 딱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 있는 애랑 격투를 하면서 다친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친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피해자 B씨한테 빨리 도망쳐! 이러고 도망을 쳤대요. 그리고 B씨는 사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신빙성이 있을까?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A씨를 의심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A씨에 대한 의심점을 당시에 수사를 했었어야 된다고. 그리고 팔에 막 남아있는 막 이런 걸 했다라는 상처가 있든가, 폭행을 당했다는데 어떤 식의 폭행을 당했다든가, 이런 모든 조사의 기록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냥 피해자구나, 폭행을 당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그 진술이 정말 맞다면이요, 사건 기록에 있는 그 진술이 정말 맞다면 A씨의 진술은 진짜 애매해요. 그러면 상황이 당연히 추측이고 의심이고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확대예요. 확대해서 이게 당연히 틀릴 수 있어요. 뇌피셜이니까 안 들으셔도 되는데, A씨랑 A씨가 데리고 있는 한 명의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불륜 치정이라는 건 무조건 둘 사이가 동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명이 협박. 나 남편 아는데? 너 아내 몰라? 이혼해. 안 하면 나 다 까발릴 거야. 뭐 이런 식이면 일이 꼬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륜이라고 해서 무조건 둘이 좋은 관계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돼요. 불륜이어도 어떤 불륜 상태였는지, 통화 내역이고 핸드폰 내역이고 다 털어서 그 들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것도 다 확인은 해봤어야 되는데 왜 그 수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씨에 대한, 돌아가신 분이지만 A씨에 대한 의심점이 남아있는 건 A씨가 범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이런 게 명확해졌었어야 가장 어떻게 보면 깨끗한 상황이 됐고 수사에 대한 기록이 정확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약적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피해자의 특징 중에, 그러니까 뭔가 상황을 스테이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이야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시에 폭행 피해 및 성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불륜 여인 여자거든요. 근데 그 여성에 대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표정이었다, 어떤 느낌이었다, 어디 있었다, 어떤 행동이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했다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그런 상황이었으면, 제가 막 맞는 동안에 그 사람은 뭐 또 어떻게 제압됐어요, 그 사람도 맞았어요, 뭐 이런 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여자는 맞아서 기절했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나도 맞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여자에 대한 진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웃긴 것도 현장에 도착을 해서 성범죄면 성범죄와 관련된 일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없어요. 자기는 낙동강 쪽으로 끌려 들어가서 한 명의 범인이 낙동강으로 넣었고 자기가 풀고 나와서 도망쳐! 이러고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망을 쳤다. 폭행을 당했고 물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을 범인은 추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이 이상한, 그러니까 뭔가 속된 얘기로 꾸며낼 때의 상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저 진술 자체가. 범인의 관점. 둔기를 준비한다. 청테이프를 준비한다. 두 명이 숨어있다. 차량이 들어온다. 다 보고 있다. 데이트 범죄하자. 기다려봐. 데이트 범죄의 목적은 없다. 금품도 아니다. 그냥 때리는 거다. 기다렸다. 여자가 나온다. 여자가 어딜 간다. 오케이 콜. 남자한테 간다. 남자를 때린다. 왜?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상황이에요. 또 둘이 동시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한 명이 먼저 들어온다. 나중에 한 새끼가 뒤에 들어온다. 한 명이 망을 봤나? 남자 하나 제압하려면 둘이 들어가야지.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니까 피의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되게 이상해요. 피의자가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거든. 이게 사실 맞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의 그런 모습을 보면 최 씨와 장 씨는 매치가 안 돼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고? 도리어 더 불편한 사람들이면 둘이 합심해서 한 번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피의자의 관점에서 봐도 상황이 말이 안 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가 왔다? 여자를 태우고 딴 데로 이동을 한다. 그것도 장 씨가 운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장 씨가 남자를 끌고 가서 뭐 떨어뜨린다? 싸운다? 저는 이건 말이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만점이에요. 사람이 물속에 빠졌어요. 혹시 워터파크 가보셨죠? 워터월드란다. 거기 가보셨죠? 거기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뭐 슬라이드 같은 걸 타고서
빵 물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정신없는 거 아세요? 분명히 얕은 데인데 팡 들어가고 나면 막 허우적거려요. 퍽퍽퍽 이래요 진짜. 왜냐면 분명히 땅에 발이 닿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근데 오밤중에 폭행을 당하고 손발이 묶인 채 낙동강으로 깜깜해요. 불빛이 하나도 없는 물속에 빠져들어가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분간이 안 돼요. 이건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 사람이 허우적거리기 이제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활동이에요. 너 그걸 딱 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풀어야 되겠다고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그 정도까지 정신이 있으면 뭐 계획성이 다 있었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직접 당하지 않는 사람의 머릿속에 진술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죠. 직접 해보진 않고 이랬을 거야, 나왔을 거야, 뭐 이런 거.